2015년 개봉한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내부자들은 한국 정치의 어두운 면을 잘 짚어낸 수작으로 꼽힙니다. 언론과 정치인, 사법 권력과 조직 폭력까지 연계된 현실적인 묘사는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이 넘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에서 묘사된 검사 출신 정치인 장필우는 메이저 언론사의 실세인 언론인 이강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강희는 단순히 언론 보도를 통해 장필우를 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필우에게 재벌 총수를 소개시켜 그의 정치 자금책으로 이어주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자신의 신복인 조폭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는 등 정치 브로커로 활동합니다. 극중에서 보여지는 서열로는 기업인이 가장 높으며 정치인이 그 아래, 언론인 이강희가 가장 낮은 것 같지만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기업과 정치 권력 모두를 움직이는 것은 언론인 이강희입니다. 정치권과 기업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호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몰락시킬 수 있는 힘이 언론에게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비리들을 비슷하게 재현해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영화 아수라를 꼽습니다. 실제로 당시 성남시의 개발에 관해 감독이 많은 취재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아수라가 지자체장인 이재명의 모습을 그려냈다면 영화 내부자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영화에서 이강희와 장필우, 기업인 오 회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그들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지만 결국 배신당한 조직폭력배 안상구의 폭로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상당수가 내부자들의 폭로로부터 비롯되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내부자들은 작가 윤태호의 통찰이 돋보이는 작품이긴 하지만 2015년에 개봉한 영화가 2023년 현실을 예언한 건 아닐 것입니다. 단지 이기적이기만 한 부정한 자들이 모인 집단의 결말은 결국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누구도 이타적이지 않으니 이익 공동체에 균열이 가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모든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영화 후반부에서 검찰 소환에 불용한 채 도피 중인 정치인 장필우는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졸라고도 가구만. 정치 보복을 외치고 있지만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또한 장필우의 고독을 점점 느껴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호구맨입니다. 네, 오늘도 BC님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방송 시작을 저 혼자 열었습니다. 이제 BC님 오시면은 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고 이제 BC님 오실 때까지 앞서서 저희 후원자분들과 이제 광고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츠네스님, 달타냥님, 큐달리아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성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공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계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 웰컴퓨터, 영어로는 @WEAL_컴퓨터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웰컴퓨터로 검색하시면 되고 혹은 @AIRSEE12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각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SNS 계정마다 보시면 프로필에 카카오톡 오픈톡방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오픈톡방을 이용해서 카카오톡 채팅으로도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 문의해 주세요. 이제 2월을 올리신 트윗을 보면은 2023년 3차 경품 이벤트를 이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벤트 게시물을 리트윗하고 댓글 달아주시고 물론 이제 웰컴퓨터 계정에 팔로잉을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충족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벤트에 이제 응모가 되고 2주 후에 이제 공개 추첨을 거쳐서 세 분을 추첨합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은 리드래곤 K588 키보드, 2등은 로지텍 G102 마우스, 3등은 매닉 KM330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사은품으로 경품으로 드립니다.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이벤트가 초창이라 가지고 응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응모하셔가지고 한 번쯤 요 경품을 노려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달품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 농장 골뱅이 DALPUMEUN 네, 골뱅이 달품 영어로 이제 달품음이죠. 인스타그램 달품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1입니다. 청란, 청교육, 친환경 우렁이 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스리테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BC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TV 플래카오 BC입니다. 오늘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허둥지둥 오시려나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지난주에도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죠. 지난주에 한 3건 정도 지금 뭐 1심 재판 뭐 1심이나 2심이나 재판 윤미향도 2심이 1심이었나? 1심일 겁니다. 아마 그럼 예. 지난주에 그럼 다 1심 판결이 난 거네. 예. 그렇죠. 뭐 다들 이제 결과가 좀 이게 좀 수긍하기 납득하기 힘든 그런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윤미향은 일단 제껴놓고 조국은 이따가 좀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곽상도 재판 가지고 이제 또 보면은 저 이재명 지지자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네네. 이게 좀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 곽상도 판결이 그렇게 나면은 사실 그건 이재명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단 당장에 이제 1심 판결만 놓고 보면은 정령하게 어떤 그 진술 같은 게 많이 이제 그 탄핵이 된 셈이니까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 혹은 그게 이제 어떤 증거로 이용될 만큼의 어떤 그런 뭐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곽상도 판결에 관해서 이제 좀 들여다 보면은 그리고 또 뭐 저기 트위터에서 김변님이 해설해 주신 것 토대로 봐도 그렇고 결국 이제 뭐 돈이 5억 것까지는 이상한데 이게 어떤 대가성이 있다는 거를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이.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논리를 판결 이유를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제3자 뇌물죄고 곽상도 같은 경우도 아들한테 돈을 먹인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뇌물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일반 뇌물죄로 그냥 그러니까는 경제 공동체로 본 건가? 그렇죠. 곽상도 아들이 받았는데 네. 곽상도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일부러 그렇게 좀 어설프게 기소한 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제3자 뇌물죄로 한다고 하면은 일단 곽상도 아들이 받은 것 자체는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네. 않는데 문제는 곽상도가 무엇을 해줬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뭐 병채 아버지 즉 곽상도 의원이 뭐 받아야 되는 인물이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는데 뭘 해줬다는 그렇죠.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매겨서 뭘 하겠다 그런 게 없죠. 네,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제3자 뇌물죄에 관해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때도 보면은 그게 제3자 뇌물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은 뭔가를 실제로 요구를 하고 돈을 제3자 뇌물죄로 돈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대 심리로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게 그 뇌물이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오고 가는 게 아니게 돼 버리잖아요.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기만 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 버리면 이거를 뭐라고 그 뇌물이라고 규정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특히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이제 먹이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으로 아마도 그 지금 1심 재판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1심 판결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네.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한 증명이 아직 모자랐던 거 아닌가 1심에서. 네네. 일단 기소 내용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에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즉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은행이 다른 쪽으로 빠지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원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가 하나은행에서 손을 떼려고 했었었대요. 그때 곽상도 의원이 역할을 해서 그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다. 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은 좀 모자랐던 거 아닌가. 네.
지금 그런 느낌적 느낌입니다. 네, 네. 기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연돌리를 그대로 들여가지고 개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지금 곽상도 2심 언제 또 2심 판결을 할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 만약 1심 판결이 났다고 쳤을 때 뭐 이재명이 그 제3자 뇌물 관련해 가지고 유죄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또 막 그 곽상도는 무죄인데 이재명은 유죄냐 그런 식으로 막 지랄을 할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근데 곽상도랑 이재명은 그 명백하게 다른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곽상도는 그 대장동 개발이 있어가지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죠. 실제 그렇죠. 권한이 없죠. 그때 민정이었나? 그때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이던 때가 2013년인데요. 네네. 2013년에서 1년을 채 안 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짧아서 대장동 때 민정은 아니었겠네요. 의원이었을 가능성도 예. 있고요. 예. 뭐 그렇다고 성남 쪽 의원도 아니잖아. 곽상도 지역구가. 지역구는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은 모든 상의 결재권자였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공문서가 예. 다 증거로 지금 그렇죠. 들어가 다, 있죠. 다 사인 촉촉촉 돼 있는데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곽상도가 제3자 뇌물죄를 입증을 못해서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리고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제3자에 걸렸다고 해서 결달들은 억울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곽상도랑 이재명 입장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재명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곽상도처럼 어떻게 빠져나갈 구석이 더 안 보인다. 그렇죠. 증거 이건 서류가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네.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구성이 너무 잘 맞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저희 네. 눈에는. 그래서 그 개딸들 또 근데 아무튼 뭐 곽상도 판결 잘 났다고 막 뭐 기뻐하는 개딸들은 근데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막 뭐 불공평하니 어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 곽상도 우리가 말한 대로 행령 세게 나면 이재명한테는 더 불리합니다. 이 개딸들아. 그렇죠. 뭐 뭐 이제 좀 가리고. 곽상도가 벌금인가 800만 원을 받고 추징금 5천만 원. 네, 그게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걸 받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남욱도 뭐 400만 원인가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최소한의 결과는 일단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뭐 근데 워낙 그 50억이라는 그쵸. 숫자가 워낙 크니까. 이게 그 어느 신문이었더라? 그 어떤 분들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퇴직금 순위가 있어요. 네네. 곽상도 아들이 4위에 올랐다고. 재계 퇴직금 랭킹 4위죠. 네, 보통 그 곽상도 아들 위로 네. 있는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 뭐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존나 어이가 없지. 그 사람들이 일을 받는 연봉도 연봉이겠지만 일하는 기간도 훨씬 더 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한 퇴직금이 한 100억 받아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는 뭐 이래봐야 뭐 몇 년 일했겠습니까 화천대유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와 50억이다. 이 50억이라는 숫자가 삼성전자 사장 연봉의 절반치입니다. 대략.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곽상도들이 안 들어가면은 화천대유에서 50억 준 걸로 해가지고 회계 담당이든 화천대유에도 그 돈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걔 배임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화천대유가 그게 김만배 100% 지분이라서. 그럼 김만배를 배임으로 넣든지. 김만배를 배임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지돈 줬다 이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나는 아무 불만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적같네 아주. 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같네 진짜. 아무튼 좀 2심은 좀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세금은 내라. 네. 50억에 대한 일단 세금 내놓고 시작하자. 네. 빠짐없이. 그리고 이제 어제 그것도 이재명이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네. 저부터 제발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그랬더니만 또 나는 어제 현장에 카메라에 잡힌 사람은 한 20명 안 돼 보였거든요. 네네. 진짜 사람 없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그 SNS를 하면서 SNS상에서는 웹자보를 횟수만 20번은 넘는 것 같거든. 네네네. 자, 참 나오지 말라고 또 안 나오냐. 정작 보니까 그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조사받고 나올 때. 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다고 단상도 만들어놨더라. 이시는 올라가는. 이거 참. 말로만 나오지 말라 그러고는 정작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할 거 다 하더만.
그래 아무튼 뭐 몇 명 나오지도 않아 가지고 듬성듬성 그렇게 막 참 초라한 꼴을 연출을 했는데 뭐 그러고 또 이 삐짝문이라고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뭐 네네. 뭐 밤은 깊지만 또 뭐 그 밤은 깊지만 뭐 새벽이 온다 그런 소리도 하고 뭐 또 이제 뭐 맨날 하는 소리 민생이었고 민주주의가 퇴행이었고 뭐 그러면서 뭐 유권무죄 무권유죄 뭐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 검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유검. 네, 유검이고 예. 유검이고. 네.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 요 유검무죄 요 말을 하면서 던진 몇 줄의 문장이 보면 되게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뭐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았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야 사실 이것도 이런 소리 하면 50억 클럽들 얼마나 족같을까? 권순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50억 클럽에도 족같아서 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아 근데 그 50억 클럽 좀 수사를 해야 돼요. 이제 곽상도 한 명 했잖아요. 한 6명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6명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5억짜리 한 명, 5억짜리 한 명 해가지고 뭐 총 320억 이렇게 녹취록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곽상도 말고 아무도 소식이 없거든요. 뭐 검찰에 불러들였다는 소식도 그렇죠. 없고. 좀 족같죠 이것도. 네. 이거는 검찰이 글쎄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제 이어서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장의 아들 사이 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150시간 일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돼? 하루에 20시간씩 7일 일하면 14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6일을 24시간 풀로 돌린다고? 예, 24시간 풀 돌아가면은 일단 6일 동안 144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6시간 일하고 일요일날 6시간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쉰다. 18시간 자는 거야. 이건 또 뭐고? 이 노동 시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 없나 봐. 그렇죠. 뭐 그냥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전두환 시절에 네. 전두환한테 제가 표창장을 받은 게 있거든요. 전국 방공 어린이 뭐 독후감이 있나 글짓기에다 대회를 했는데 독후감이구나. 독후감 대회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두환 이름. 와 전국에? 네. 그래서 대통령 네, 이름이 들어간. 전두환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쓴 독후감 내용을 조금 기억하는데 네. 내가 막 그때 뭐라고 썼냐면 막 인민군이 100만 명 몰려오는데 막 이것때가 막 몸빵에서 막 갖다 그런 내용을 막 전부 썼다고. 근데 내가 쳐드니까 뭐라 하겠어. 근데 존나 많은 숫자니까 100만 명이라고 쓴 거야. 근데 지금 이재명 이 150시간에 박아놓은 게 딱 그 수준이에요. 보면은 이 좀 계산도 안 해본 거야. 그냥 잠깐만 일주일에 그럼 10시간 일하면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이것도 계산 안 해본 거야 그냥. 그렇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거 150시간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 100시간을 얘기해도 말도 안 된다고 할 판인데. 주 100시간도 사람 못 버티죠. 그렇죠. 어떻게 버텨요. 주 150시간은 로보캅도 주 150시간 못 한다. 쟤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근현대 사회에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 보통 그 빡센 노동의 대명사 그러면 아우짓 항공을 꼽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우짓 항공은 그럼 과연 얼마나 일을 시키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2004년 주간조선에서 요 이제 그 탈북자들 증언을 토대로 아우짓 항공의 실태에 관해서 이제 그 르포 올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 보면 이제 근무 시간이 나오는데 아우짓 항공이 3교대로 하루 8시간 일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6시간 7, 8이 56 해가지고 56시간 일해요. 150시간은 그러니까 아우짓 항공이 3배라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뭐 굳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150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면 네. 만약에 정말 150시간을 일했어.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네. 일주일에 이 정도씩 들어오면 사실 팍팍할 수가 없어 삶이. 잠깐만 그러니까 그 뭐 시급 10,000원씩이라 쳐도 그럼 일주일에 150만 원 아니야? 한 달에 600 아니야? 600이죠. 괜찮은데? 팍팍하기 힘들죠 돈. 그러니까 팍팍하진 않겠는데 팍팍하지 않는데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팍팍한 건 아니고 그냥 여가 시간이 없어서 팍팍한 건 팍팍할 수 있지만은 뭐 생계가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무슨 진짜 일주일 150시간 일하는 뭐
최극빈국에서 저기 뭐 그 산업혁명 시절에 그 사람 노예처럼 부르던 시절에서 150시간을 못 시켜요. 아니 그 참 이재명 지지자들은 또 그게 멋있었나 봐. 그거를 막 SNS 같은 데다가 이렇게 퍼나르는 거 워딩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네. 수정도 안 하고 주 150시간 이게 이상하지 않나 봐. 미치겠다. 아무튼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마침 또 요 얘기를 할 즈음에 이제 그 라이브로 다시 모셨던 그 이제 참 목소리 진짜 큽니다 정말. 네, 저는 이제 그 양반을 도련님 빌런이라고 부르는데 뭐 보니까 무슨 뭐 도련님 열사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뭐 그 양반이 이제 그렇게 거기서 외쳐주는 게 참 좀 양가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네. 그게 한편으로 이제 이재명 망신시키니까 웃기기도 하고 속 시원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 말 자체가 보면은 사실 그 저기 뭐야. 박인복 여사한테 되게 그 좀 욕되는 말이잖아요. 말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끔찍한 소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양반 지금 몇 번에 지금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튜버입니다. 아, 네. 저쪽 진영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 이제 유튜브 채널명을 딱 들으시면은 아 싶으실 거예요. 킬문 TV예요. 킬문 TV. 짜증이 또. 이 양반 이재명 없었으면은 10중 8구 저기 안정근처럼 양산 내려서 지랄했을 사람이야. 그러게요. 이미 찍고 왔을지도 모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안정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기 구속됐잖아요. 구속되고 지금 보석 신청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또 얼마 전에 했는데 또 반려가 됐어요. 그건 잘해두더라. 그래서 반려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그 깡통아지가 그 새끼는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또 양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고 지금 또 다시 그쪽에서 또 그 행패 부리는 애들 지금 이제 뭐 그 거리 때문에 이제 옛날만큼 완전 사제 근접해서 지랄을 못 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인근에서 지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고도 유튜브 채널 신고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속 시원해 하시는 거는 뭐 저도 속 시원한 면이 있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얘가 어떤 애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제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낄낄거리고 많은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고 계시긴 한데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도 혹시나 이제 그 좀 과도한 어떤 친근감이나 동질감 같은 거를 느끼지는 말아주셨으면 싶습니다. 킬문 TV입니다. 킬문 TV 타이틀이. 건방지네. 네. 자, 뭐 이풀기 좀 했으니까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먼저 이제 코나이 얘기 좀 해봅시다. 예. 뭐 이거 사실 우리가 좀 이제 그 동안에 관심 있게 다루려고 했으나 많이 묻혔던 이제 다시 들춰진 셈인데 이제 2월 7일날 이제 2월 7일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봅시다. 검찰 이재명 코나이 특혜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경기 남부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코나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이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지역 상품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이에 이자 낙전 수집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당초 그 2021년 12월에 국힘이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뭐 사실 이제 뭐 따지고 보면 국힘 관변 단체가 가능성이 높은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넣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작년 9월에 이제 이 경기남부청이 이재명이 혐의가 없다면서 이제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이 이거 수사 부실하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제 다시 재수사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요거에 관해서 이제 그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뭐 코나이 의혹은 이미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사건이고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서 이 대표를 얽어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망신주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죠. 원래 그 수사권 정리하면서 경찰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이 필요에 따라서는 재수사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개정한 어떤 법대로 그냥 흘러가는 건데 굳이 또 근데 이제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틱틱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쟁점을 보면은 일단 이제
작년 1월달에 그 경기도가 코나이를 또 이제 지역 상품 운영 대행사로 이제 재계약을 맺었어요. 네네. 이게 이제 2021년 11월에 이제 경기도가 공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7군데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이제 3군데 업체는 떨어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4곳의 이제 업체가 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이제 코나이 컨소시엄이랑 농협은행 컨소시엄, 그다음에 나이스 정보통신, 신한카드 컨소시엄, 요 4군데가 이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코나이가 선정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 말하기로는 그 코나이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업무의 연속성. 원래 하던 애들이니까. 네, 그렇다는 시켰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은 뭐 신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상 그 수수료율,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체크카드 기준, 기사에서 이제 체크카드 기준의 어떤 수수료를 따져가지고, 이게 체크카드가 0.5%라고 해요, 수수료가. 그래서 이제 뭐 코나이 이제 대략적인 이제 추정 수입이 연간 한 200억씩 해가지고 지금 3년 계약한 거기 때문에 한 60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따졌을 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경기도가 재계약 맞기 전 21년에 이제 코나이에 대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경기도 카드행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행 대행 협의서에서 코나이는 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라 개별 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 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낙전이나 이자 수입에 대해서 그냥 그 코나이랑 경기도가 협의를 해야 된다. 예, 그것까지만 명시가 돼 있고, 이 협약서까지는 그러니까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보면 동시기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해당 시군의 귀속카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경기도는 이걸 규정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국힘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2021년 11월에 협약서를 변경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산 처리 절차 시 유효기간과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는 금액 등 모든 수익을 각 시군에 반납하는 것으로 내용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늦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요 변경 내용에 보면은 낙전에 관한 내용만 있고 이자 수익에 관한 내용은 또 없어요. 그렇군요. 좀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만큼 네. 꽤 많은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아마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경기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21년 11월에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좀 더 한 1년 정도 묵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경기도 관계자는 당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다른 지자체는 대행사에 별도의 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코나이에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 이자 수익은 코나이의 운영 수익으로 설계한 것이지 폰이나 특혜를 위해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랑 별개로 당시에 이제 또 그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경기도가 이제 특별하게 다른 지자체들에게 코나이 특혜를 줬다라고 지적한 게 그 이제 21년 11월에 이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이제 지적한 내용인데, 인천 부산광역시는 지역화폐 홍보물을 민간업체인 코나이에 맡겼다. 근데 이제 경기도는 2019년 경상원을 설립해 즉 간접적으로 코나이의 홍보물을 대신해주고 있어 민간업체가 해야 할 홍보물과 경기도 혈세를 들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지적이 타당한 게, 앞서서 이자 수익을 코나이의 운영 자금으로 주고 대신에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굴려 먹으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코나이 홍보를 대신을 그러니까 경기 지역 화폐 광고 우리 얼마나 봤습니까? 서울에서도 막 떴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좀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긴 아예 하더라고요. 뭐 방송 광고에 나왔으니까 사실 전국 그렇죠. 단위로 그렇죠. 광고가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나게 뿌려졌잖아요. 네. 그렇게 뿌려대가지고 코나이에 그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돈이 늘면 늘수록 코나이 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경기도 돈으로 광고해도 코나이 배불러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 수익을
이것도 뭐 엄밀히 따져봐야 되니까 실제로 수수료랑 이자랑 그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도 지금 제대로 제출한 게 없으니까 그것 비교도 못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니들이 알아서 해먹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경기도 관계자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식이면 광고도 코로나19가 알아서 하긴 냅둬야 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만약에 이자 수익을 애초에 경기도가 회수해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 홍보하는 게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홍보할수록 경기도가 더 많이 돈을 먹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혹은 이제 뭐 그렇게 영업해가지고 실제로 들어오는 이자가 크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랑 경기도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코로나에 몰아주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코나 아이한테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그 입찰하는 곳 네네. 회사들한테 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라 예상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라던가 낙전이 발생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거죠.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코나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서 그냥 방치시켰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방치하면서 코나에 장사 잘 되게 경기도에서 밀어주는 거지. 네. 광고를 그렇게 세게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코나이한테 예산을 하나도 주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 경기도만 생각하면 그런데 네. 경기 그 상권진흥원, 네네. 네. 경상원에서 우회로 지원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혀 상도위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뭐 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나이 이자 낙전 수익을 코나이가 아니라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법안은 이제 몇 차례 조항이 계속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는. 네네. 이게 어떤 법이냐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약칭 지역사랑 상품권법입니다. 이 법명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그렇죠. 이게 공식 용어죠. 네, 지역화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법 중에 이제 그 21년 10월 19일에 추가된 이제 조항이 제4조 2항인데 이게 이제 지역 상품권의 자금 관리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읽어보면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 상품권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 판매, 환전하기 위한 자금, 이하 상품권 운영 자금이라 한다. 보관 관리에 대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계정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자나 낙전 수익은 그 코나이가 아니라 지자체가 이제 먹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지자체가 별도의 이제 보관 뭐 금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4조 2항 두 번째 항목은 지자체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 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 운영 자금입니다. 운영 자금 내역을 뭐 이제 1년에 2번이죠. 반기별로니까. 네. 1년에 2번 이제 뭐 결산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법이 아마 그 시행이 올해 아니다. 이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구나. 21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홈페이지에 있다니까 저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 도청 들어가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검색을 해보면은 그 경기 지역 화폐라는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가 뜹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도청 그 사이트에도 관련된 게시물들이 좀 검색하면 많이 뜨긴 해요. 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검색할 때 한 1000개 정도 떴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경기 지역 화폐 홈페이지가 있다니까 홈페이지를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랑 뭐 저기 보도자료 게시판들 그것 말고는 딱히 이런 성격의 글이 올라온 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 두 개 게시판을 다 봤는데
근데 결산한 적 한 번도 없어. 운영자금 결산표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다시 그 경기도청 홈페이지로 와가지고 검색을 해서 쭉 봤는데도 결산 자료 올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결산 안 하고 있어요, 얘네들. 결산을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이 법을 지키고 법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일단. 그래서 그럼 경기도 말인지 다른 지자체도 그런지 싶어가지고 또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네. 서울시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검색을 하면 또 글이 쭉 뜰 거 아닙니까? 한 3페이지 정도 넘어가니까 그 2019년, 19년, 20년, 21년, 20년, 21년, 22년 3년간 그 결산한 자료가 표로 만들어져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게시물이 같이. 아마 이 법 통과되고 나가지고 네네. 한 방에 올린 것 같아. 네. 아무튼 그 서울시에는 있어요. 이 법안에 규정된 요 운영자금 관련된 운영자금 결산 자료가. 그래서 경기도 이 새끼들은 용거리 통뼈냐 뭐냐 이 법으로 하라고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그 곁다리로 좀 재밌었던 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검색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개 정도의 글이 뜹니다. 네. 근데 지역 화폐를 검색을 해보면 3,000개 넘게 떠요, 글이. 그런데 이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검색하면은 역시나 한 1,000개 정도? 네. 뜹니다. 근데 지역 화폐를 검색하면은 그건 한 500개 미만으로 떠요, 글이. 그러니까 서울시청 쪽은 오히려 그 공식 용어는 잘 따르려고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건 경기도 새끼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계속 지금 어떻게든 그 말을 유통시키려고 지랄 연병을 떠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홈페이지만 보면은.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네, 하는 건 안 하고 있고. 아니 김동연이라도 해야지. 김동연 씨 완전 이재명 따까리지 뭐 지금 말만 뻔들하게 하지. 글쎄 뭐 하는지 뭐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뭐 이 고발에 대한 재수사 자체로는 저는 크게 성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전한 낙전수기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뭐 법률 제정 전에 이뤄진 뭐 코나의 수익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딱 규정하기도 힘들고 특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지자체랑 다르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의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경기도청 및 코나이의 이제 지역 상품권에 관한 운영자금 운영에 관해 뭐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거나 혹은 이제 검찰의 수사 주의로 수사 영역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제 그동안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 뭐 감사 같은 거 하려고 코나이 쪽에 자료 좀 내놔라 그러면 이 새끼들 뭐 영업 비밀이라고 계속 쌩깠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자기네들은 뭐 어쨌든 민간 기업이니까 자기네들은. 네. 근데 만약에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은 얘기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안 주면 압색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코나이 자료 좀 털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코나이랑 그 경기도청이 지금까지는 그 자료 제출을 쌩까왔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지역상품권법 거기에 이제 그 조항이 추가된 게 있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그 작년 11월 15일 날 추가가 됐고 이제 올해 5월 16일부터 적용된 규정이 신설된 규정이 있는데 요거 이제 15조 2항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및 실태조사 그래가지고 1. 행안부 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행안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자체장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네. 그럼 뭐 영업 비밀이라고 뭐 쌩까고 그럴 계획일 수 있을까? 지금 조항이 이렇게까지 신설이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제 사유를 대야 할 텐데요. 네. 영업 비밀로는 안 먹혀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감사에는 올해 감사의 행안부와 좀 털어봤으면 좋겠다.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올해도 뭐 어쨌든 정부 예산이 얼마였지? 3천억인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재명이 지금 1조 내놓으려고 지랄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좀 들여다 보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의혹을 가졌던 지점은 그런 게 있죠. 이게 이 코나이의 뭐 이제 지역상품 운영 자금이라고 이제 돈이 이제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이 들어와 있는 돈들이 과연 정말 지역상품권 유통에만 쓰이고 있는가? 네네.
그 돈을 딴 데로 유용한 건 없는가? 유용하려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돌려막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계속 펌프질만 해주면은.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고액의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상품권 결제대금의 일부 혹은 상당수가 그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곳으로 유용되고 있지 않은가. 뭐 실제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부동산에 투자를 했네. 뭐 무슨 뭐 펀딩을 하네. 뭐 그런 소리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뭐 코인에 태웠을 수도 예, 있죠. 뭐 실제로 어떻게 굴렸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자꾸 이제 가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저기 민생 추경이라고 30조 제안하면서 거기에 코로나 그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1조를 떡 박아 넣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근거라도 또 분명한 모르겠는데 지금 뭐 말하자면 학계의 정설은 지역상품권 그거 별로 효용 가치 없더라. 특별히 유의미하게 어떤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징후는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조사에서 보면 뭐 민주당 측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의미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지역 상품권은 좀 용처가 너무 광범위해요. 뭐 편의점 같은 데 다 쓰잖아. 그렇죠. 그렇죠. 편의점 쓸 수 있죠. 편의점만 써도 뭐 웬만한 게 다 소화되겠다. 편의점, 마트. 네. 뭐 하여튼 쓸 수 있는 곳이 제법 많죠. 뭐 대형마트 아니더라도 동네 마트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일단 뭐 지역 상권이랑 뭐 동네 소상공인은 아니잖아 일단. 그렇죠. 다르죠 전혀. 네. 그래서 실제로 좀 확실하게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게 뭐 일단은 이제 이재명 어떤 그 자기 치적 세우기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한번 꺾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 정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굴러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계속 돈을 태워가지고 굴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거 혹시 그 지금 계속 결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돈 한 번 안 돌아버리면 좆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재수한다니까 좀 지금 애초에 고발한 건 말고도 추가로 혐의점 좀 잡아가지고 더 깊게 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네, 하여튼 뭐 좀 석연치 않은 게 분명 있죠. 이놈의 코로나에 이놈의 그 중국 법인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경기도는 그 법으로 올리라는 그 표나 빨리 올려주길 바라고. 네, 그렇죠. 올려야죠. 그것이 계속 안 올리고 그러면 이거 어디다가 제보해야 되나 이런 거. 이거 백충한테 제보해야 되나? 국회의원한테 제보해야 되나? 이기인 의원한테 제보할까? 지금 경기도의원이죠. 네, 이기인 안 되면 이제 이기인 의원한테라도 제보를 해봐야겠다. 이번에 그 최고위원 후보 나왔던데. 네. 국민의힘. 뭐 청년 최고위원은 직에 나온 것 같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자, 이제 이어서 그 오랜만에 주간 최백은 한번 해봅시다. 요즘 최백은이 계속 여기저기 그 뉴스 공장이죠. 가짜 뉴스 공장. 네. 거기 나와가지고 이 뻘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뻘소리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저희 타임라인에까지 최백은의 뻘소리가 떠가지고 이거는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가스비를 올렸으니까요. 네. 가스, 전기 이런 요금들을 올려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 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 그렇죠. 불만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주간 최백은을 다시 해볼까 하는데 이게 일단은 매주 하는 주간 최백은이 아니라 한 주간의 최백은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모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얼마나 또 아주 얼처금 소리를 하면 다시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제 옛날에는 주간 최백은이었다면은 네. 앞으로는 어쩌다 최백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주간 최백은 하는데 한 주간의 최백은이라는 성격으로. 네. 네. 어쨌든 간만에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거 SNS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셨을 텐데 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무역 수지랑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무역 수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적자가 심하게 터졌다. 뭐 그런 이제 이상한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뭐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개판 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비판의 근거로 이제 이 자료를 지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무역 수지가 올 1월이죠. 지난 1월에 네네. 상당 이 127억 달러 적자라는 거는 맞아요. 네네. 네, 이거 굉장히 컸고 이게 연속 몇 개월이지? 한 11개월? 네. 적자라서 아마 저 누적 숫자도 얼추 맞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윤석열 경제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그거를 같이 놔뒀어요. 국가 채무가 얼마나 증가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66 평균 연평균 66조씩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 네. 네, 이러고 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더 2조 원 더 많은 68조 원이 네. 22년 5월부터 7월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경제를 훨씬 못하는 거 아니냐. 돈은 더 쓰고 그런데도 상황은 더 나쁘다. 무역 수지가 더 나쁘다. 너무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네네. 네. 그게 또 막 고발 뉴스 이런 데를 통해서 유통이 되더라고요. 네.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못 믿지. 퍼다 쓰고 네. 이제. 그러니까 못 믿지. 이게 제가 좀 우리 교수님 너무 믿다 보니까 신뢰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어딘가 또 이 숫자가 틀렸을 거다. 저는 또 찾아봤죠. 네. 찾아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겠지. 우리 교수님은 네. 당당하게 네. 이거 기재부 자료, 기재부 애들이 올린 거야. 네. 야, 이 기재부 놈들이 올린 자료로도 나한테 까인다. 네, 뭐 네. 이런 인상을 주시려고. 네. 네, 그래서 참 뭐 일단 방만한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저도 쳐다봤죠. 정말 그런가. 네. 예, 쉽게 당연히 검색되죠. 이 나라 지표라고 보통 이런데 아니면은 코시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네네. 검색하면은 국가 채무 같은 거는 이제 나와요. 바리바리 뜨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최근 한 10년치를 했죠. 네. 그래서 2019년까지는 평균까지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한 30조에서 40조씩 매해 국가 채무가 늘어납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2020년하고 21년에는 이제 대폭 적극 재정을 사용을 했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한 123조씩 사용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얼마나 했냐. 네. 이게 이제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을 했단 말이죠. 네. 이때 기준으로 하면은 국가 채무가 98조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뻥이죠.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들어와서는 직전 2년보다 국가 채무를 덜 늘렸습니다.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 한 25% 정도 줄였다고 볼 수 있네. 그 정도 되는 거죠. 20년, 21년보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66조, 68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숫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근거가 없어? 예,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66조가 늘어났다고 하는 걸까? 네. 문재인 정부 직전 2년, 2020년, 21년은 왜 66조가 늘어났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왜 68조가 늘어났다고 하는 걸까?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뒤져본다고 뒤져봤어요. 네. 그래서 아차 설마 이것 때문에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윤석열 정부 2차 추경 예산이 네. 그 2차 추경 규모가 네. 68조야. 68조 4천억이야. 이게 공교롭게 68조 4천억인데요. 이게 맞으면은 정말 실망스럽지 우리 교수님한테. 그럼 이제 그 앞선 그 문재인 2021년 59조라는 건 그 추경 예산들만 합쳐가지고 59조라고 얘기를 한 건가? 그러면 뭐 그래도 근처 비슷한 숫자는 나와요. 근데 완전 잘 맞지는 않고. 네네. 그러니까 20년 총 4번의 추경한 예산이 그게 한 66조 돼요. 21년에는 그거보단 좀 적고요. 그러면 59조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네.
네네. 뭐 이제 그런데 네. 뭐 어쨌든 그건 잘 맞지는 않은데 윤석열 68조는 아마 이거를 말한 게 아닐까 네. 예, 싶어요. 2차 뭐, 추경안. 네. 근데 68조 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 국채로 하는 바보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그 목표가 네. 건전 재정인데 그렇게 돈을 막 더 쓸 리가 없지. 어쨌든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는 척 하려고 조금 더 쓰려고 할 텐데. 네. 그래서 어쨌든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 구조 조정하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뻥이다. 66조, 68조. 이건 100% 틀린다. 이거. 내가 100만 원 빵 할 수 있다. 최백운 교수님이랑.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는 좀 그래요. 최백운 교수님 하면은 이 코로나 시국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던 사람 아닙니까? 코시국도 그렇고 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국채 그냥 한국은행에서 사주면 된다. 정부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고. 그러니까 국가 채무라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안 갚아도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최백은 교수님 말대로 윤석열 정부가 2조 정도 더 썼다고 한들 네. 뭐 그게 뭐 잘못된 거냐고. 이제 뭐 껌값이지. 그거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만 뭐 무역 수지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못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 뭐 정부가 무역합니까? 그것도 저는 그런 태도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한테 책임을 묻는 물론 거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 그 외교하신 거 보면은 뭐 충분히 이제 뭐 무역 활로를 무역 루트를 뚫기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정부 확인 나름인 건 어느 정도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외 어떤 그런 그 시각도 충분히 작용을 하니까 이게 지금 뭐 거래를 더도 빵꾸 안 날 만큼 나라가 안정적인가 그런 것들도 따지지 않겠습니까? 해외 관련도.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무역에 악영향을 끼쳤다.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주 뭐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려도 저도 뭐 나름대로 전문가 행사를 하려면은 최소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뭐 수치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라고 들이대는 게 근거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 뭐 장사 미사들이 하는 그런 거죠. 야 윤석열 정부 들어왔더니 야 무역 수지 개판 나고 네. 야 나라 망하려고 한다. 네. 그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자칭 경제학자면 아니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장사미수 그렇게 얘기했대. 윤석열 정부 이제 난 좀 이거 심각하다고 보는 게 윤석열 취임하고 나가지고 우리 동네 참치값이 600원이나 올랐어. 그 저기 뭐 200g짜리 한 캔이 네, 소주도 오르고 막 참치 원래 그 전에 한 2,000원이면 샀거든요. 네. 200g짜리 한 캔. 지금 2,600원씩에 뭐 그런 그 최소한 그런 식의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가 현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사람들 납득하자고 보통 보면 물가 올랐다는데 뭐 집에서 살림을 안 하고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뭐 야 너 뭐 담배값 하나도 안 올랐던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가게 가서 돈 내고 산 게 담배밖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물가 오르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씨발 네가 참치를 한번 사봤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풀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백운도 뭔가를 얘기를 하려면 그런 식의 최소한 뭐 하다못해 이 경험적인 근거라도 들고 와야 되는데 수치라고 가져오긴 하는데 맞춰보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맨날 하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최백운 교수 말대로 돈을 풀었으면은 우리나라 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막 열심히 올린 게 일단 늦게 올리기 시작한 거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게 소비 물가가 갑자기 치솟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올렸거든요. 트럼프가 코로나 때 방역을 그렇게 썩 잘한 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거리두기도 사실 못 시키고 잘. 개판 쳤죠. 뭐 네. 지금 뭐 백신 불신 조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돈은 또 엄청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돈이 엄청 풀리니까 네. 사람들이 네. 그 돈을 가지고 잘 놀았단 말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 이제 팬데믹이 약간 안정화되면서 다시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구하죠. 노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예, 사람들이 안 구해지는 겁니다. 일자리는 더 생겨지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실업률이 낮아요. 네. 근데 이것도 미국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돌고 있다는 거죠. 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 게 트럼프 행정부가 뿌린 그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는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임금을 올려서 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금 상승에 영향이 다 끼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그 기준금리가 일단은 올라가는 게 이제 더 이상 급격하게 작년처럼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하지만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너무 실업자가 없어. 그러니까 경기가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고용 수준이 이게 참 고용이 잘 돼도 이게 충격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근데 고용이 잘 되는 게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 네네. 그 아이러니하네 되게.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경기 과열 같은 양상을 띠고 있어서 경기 과열이 되면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가가 어느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 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니까 금리를 어느 이하로 낮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은 또 상황이 그래요. 네. 우리나라 똑같이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최백은 교수님 말 주장처럼 아니면 이재명 주장처럼 진짜 한국은행에서 국채 막 사들여가지고 네. 돈이 막 뿌려졌으면 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기준금리 더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역전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더 금리가 높잖아요. 네네. 그래도 뭐 서로 그럴 만하다는 어떤 시장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 상황이 임해도 그래도 환율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고용이 아직도 너무 잘 된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환율이 살짝 흔들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살짝 환율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네네. 네. 미국이 더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가 더 훨씬 위험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뭐 고작 뭐 66조, 68조 막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윤석열 되게 못한다.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지 그냥 언제나 그 최백원의 말은 그 한 가지만 다 배척되잖아. 모든 게 돈 무한정 찍어내면 된다며 뭐든 간에. 그래서 네 참 절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1월 무역 수지가 127억 달러 적자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IMF 이후로 가장 큰 수치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거의 한 해 동안 누적된 적자량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네네. 달성한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제 이 적자에 대해서 겨울 에너지 수입 증가랑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경제 활동 차질 등이 이제 이 무역 수지 적자를 키웠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네. 중국 얘기를 별로 안 했다고, 네. 에너지랑 반도체 얘기만 했다고 네. 까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가 중국 얘기를 일부러 지우고 있다. 왜냐? 윤석열 정부에서 막 탈중국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나토도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 애들이 한국 물건을 안 사가지고 더 커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 하긴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 참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세련되지 못해서 한 거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중국 이거는 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 신남방 정책이 뭔데? 그렇죠. 그게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네. 이거를 좀 분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경제 위기를 한번 겪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엄청난 양의 지방 정부의 부채들부터 네. 해가지고 어떤 곳곳에 숨겨진 뇌관들이 있어요. 걔네 부동산도 문제고. 네. 걔네가 한번 흔들리면 우리나라 같이 흔들리거든.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좀 발을 빼놔야 되는 거죠. 네, 발을 빼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1월까지 작년 언제야? 하필 또 네. 정말 최백은 교수 말대로 하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대중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일변도로 갑니다. 네. 그 적자 폭이 커지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적자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네. 리스크만 많고 막 반도체 떨어져, 자동차도 떨어져, 뭐 다 하락했거든요. 악재가 선박이랑 뭐랑 두 가지만 이렇게 무역 수지가 흑자였고 대부분이 뭐 화학, 섬유화학, 뭐 반도체, 뭐 대부분이 다 적자예요. 적자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일부러 그 자기네 윤석열 정부의 실수를 감추려고 뭐 중국 얘기를 짱박는다고 하는데 뭐 아예 안 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 활동 차질 등이 무역 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 네. 이거 중국 경제 활동 차질 이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거 수입을 잘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걔네 한동안 봉쇄였으니까 봉쇄 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언론들 얘기 그러면서 막 최백은 교수가 언론들 막 지적하거든요. 네. 언론에서 안 하는 얘기를 내가 한다. 아유 진짜. 아우 씨. 그러면서 막 중국 때문이라고 대중무역 이거 중국 의존도 큰 거 굉장히 일단 유명한 얘기고요. 그러면 큰 흐름을 봐야죠. 큰 흐름을 보면은 일단 대중무역 수지 동아일보 2월 2일 보도에서도 나와요. 대중 수출액이 91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1.4% 급감했다. 나오잖아. 뭘 자기만 얘기해. 이런 거 뻔히 보이는 것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그 뭐야 탈중국 하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걸로 이제 이런 식의 네, 어떤 그러니까 사드 때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했을 때 그때 갑자기 걔네들이 막 그 한국 불매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떠오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지적을 할 거면은 이 새끼도 최백운도 진짜로 일머리 그러니까 얘도 일머리 없는 게 그 아젠다로 윤석열 정부 깔 수 있어요. 근데 깔려면 이런 식으로 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그 중국하고 그렇게 척지는 거 좋은데 그럼 대안이 있냐고. 그렇죠. 중국하고 척진다면서 왜 신남방 정책은 폐기했냐고. 너 뭐 하는 새끼냐고 이 답 없는 새끼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타당할 수 있지. 근데 이건 뭐 말을 근데 그리고 신남방 정책은 폐기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세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나왔고 뭐 다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신남방 정책이 판가리 지금 맺지? 판가리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정책 그걸로 이렇게 묻어가는 약간 좀 독자성을 잃었죠. 원래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근데 뭐 신남방 정책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라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그렇죠. 가려고 주체적으로 그렇게 좀 선점하는 거지. 그렇죠. 선점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된 면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짚어가지고 까버리면 충분히 깔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뭐 정부가 무역 수지 적자 원인을 발표하는데 중국은 작게 말했다고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진짜 이제 뭐 대외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미 지적을 했어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이 한중무역 30주년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제가 뭐
아주 일부분만 네. 요약된 거를 좀 봤는데요. 네. 한국의 그 중국 의존도는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커졌었대요. 네. 근데 반대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반대로 점점 하락하면서 상호 비대칭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네. 그건 뭐냐? 대중무역 우리가 적자를 보기가 더 쉬운 환경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었다. 네.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그게 2005년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면서 사실 대중무역에서 이렇게 이득을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가 확 꺾이면서 코로나 예. 이후에 코로나 때 이제 수요가 확 뛰었다가 그렇죠. 그때 다 땡겨서 샀지.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급하지가 않죠. 그때 이제 비대면 사회되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이 폭증했죠. 네,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가전도 많이 샀을 거고, 그렇죠. 네, 컴퓨터도 많이 샀을 거고, 네. 뭐 어떤 전자기기들 네. 그런 걸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쉬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쪽에서는 보복 소비가 없는 거야. 네. 이쪽 분야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어쨌든 예, 중국 대중무역은 이게 한국이 좀 더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중무역 수지가 이제 작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거다. 그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크게 실책을 해가지고 확 깎아 먹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것도 추세였으니까. 네, 큰 흐름이 이제 있었다는 네. 거죠. 대중무역에 대해서.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요인을 붙이자면 코로나고 역시나.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되게 아마추어처럼 멍청하게 탈중국하겠다고 대놓고 말한 거는 이거 당연히 까야지. 바보같이 그렇죠. 대놓고 얘기하는 놈이 어딨어. 네. 중국 가서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예. 하지만 원래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나 필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실수는 했는데 개소리는 아니었다. 윤석열이 말한 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너무 막 프레임에 가두려고 그래요. 막 그 친 기업 정권, 뭐 네. 기득권 정권, 네. 뭐 그다음에 그 경제 무능력하고 네. 그다음 또 뭐야? 그 반서민 뭐 네. 이런 걸로 근데 너무 보이는 거야. 몰아가는 게 프레임 씌우는 게 네. 어디 이상한 숫자나 그 어디 다 나왔는지 찾을 수도 없는 숫자나 갖고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좀 잘 까야지 깔려고 해도.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교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러지 않을까. 요새 열심히 또 나오시나 보더라고. 네. 뉴스공장에. 네. 계속 가짜 뉴스 공장에. 계속 뻘소리하면 몇 주 안에 그 다음 썸네일 최백은 대머리 사진 다시 올린다. 잘하자. 아유, 사람이 좀 가오가 있어야지. 그 교수 시간에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숫자 가지고 응? 짱깨식 그 이게 전형적인 그 짱깨식 비판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 논리로. 네.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래도 그 지지해주는 뉴스공장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다고 돌린다니까요. 걔 숫자가 이상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나 봐, 진짜. 잠깐 뭐 뉴스공장 그 털빠들이야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설득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신빙성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뭐 어떤 공격의 도구로 삼는다.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로서도 매우 가오 빠지는 네. 그런 행동이 되겠죠. 네. 그 최백원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출처 최백원 교수님이라고 명시를 해놨더만. 예, 뭐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렇게 출처 표시를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문성이 생기다 보니까 네. 바로 알아보죠. 그냥 대충 뭐 덧셈 뺄셈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 느낌이. 엑셀로 덕지덕지 만든 그. 그치 그 최백원 특유의 그 구린 서식이 있지. 예. 바로 알아보죠. 에이씨.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러게요. 좋은 거 많이 봐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 말고 또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논란이 사는 사람이 있죠. 자, 이제 뭐 조국 이야기부터 쭉 해봅시다. 그래. 네. 이제 2월 3일 날 그 조국이 이제 그 1심 판결이 나왔죠.
뭐 엄청 많았죠. 막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뭐 열 몇 개 되는데 그중에 9가지인가는 이제 일단 무죄로 이제 까졌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 네. 근데 이제 아들 딸 입시 비리 혐의는 대부분 유죄였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좀 그리고 이제 그 노한중 부산 의료원장이 이제 그 장학금 조민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의전원 다닐 때 장학금을 3번에 걸쳐가지고 600만 원인가 줬잖아요. 네네. 요것도 이제 일단 뇌물은 아닌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좀 잘 몰랐던 혐의였는데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합산해가지고 징역 2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은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조국이 20월 3일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월 6일 날 조민이 이제 이 김어준의 그 겸손은 힘들다 거기 나갔어요. 네네. 좀 많이 좀 어이가 없었죠. 당시에 보면 이거 나가기 전에 무슨 그 인스타그램 계정 서로 다시 풀어 뚫어가지고 막 그 저기 풀 메이크업한 부사도 올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뭐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 거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 뭐 나는 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당당하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당당하다는 건지 난 일단 잘 모르겠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재명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내 고개 뻣뻣다 들고 잘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참. 뭐 표창장으로만은 의사가 될 수 없고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의사로서 2년간 일하면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주변에서 들었다. 진짜 참 이 소리 2년간 일하면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주변에서 들었다. 이거만한 개소리가 없는 것 같아. 네, 네. 트윗에서 썼는데 제가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뭐 그 양반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 입시만 잘했던 게 아니고 대학 다니는 내내 제일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 레전트 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옛날에 빠뜨직 맨날 했으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때려치하라 소리 숱하게 들었다 그러더라고. 네네. 그러고 배워가지고 전문의 딴 거야. 근데 씨발 무슨 조민 유급 달랑달랑한 게 몇 번이지? 의전원 때 뭐 3번, 4번 뭐 그렇고 뭐 맨날 1점 몇 대 학점 성적 바닥이고 그렇던데 뭐 그런 애를 데리고 뭔 자질이 충분하다는 소리를 누가 해줘? 해줬는지 진짜로 누가 해줬으면 진짜로 그 영혼 없는 소리지 이거는 100%. 그리고 그 조민 씨가 이제 인턴인가? 네. 지금 이제 그 의사고시 보고서 전문의한테 쓰면 인턴이겠지 뭐. 예, 그 어느 병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병원이 좀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본 건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고위 공직자의 자식들이 낙하산으로 잘 꽂히는 그런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해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쪽 출신을 믿고 걸러야겠는데 그러면. 그 병원 걸러야죠. 네. 뭘 믿고 갑니까 그 병원에? 뭐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언론 이제 정치권이 자기 가족한테 이제 지난 4년 동안 가혹했다 막 그러면서 본인들은 스스로의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뭐 언론 검찰한테 묻는 거면은 뭐 또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청취자한테까지 이렇게 반문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화낼 일이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고 사니까. 너처럼 살지 않죠. 그렇죠. 예. 없어. 그런 거 뭐 만들고 귀찮기도 하고. 저희 집안에 대학생이 둘 있거든요. 둘 다 존나 빡센데 다니는데 정말 빡센데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둘이 수능 봐서 들어갔어. 수시도 아니고. 무슨 근데 뭐 수능 봐서 들어갔으니까 얘처럼 살지는 않았겠지. 최소한 걔들은 우리 집안에 그 대학생 둘은. 이런 거 보면은 참 진짜 좀 이거를 어떻게 난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사실. 네. 이거 뭐 이사님이 그렇다고 무슨 막 사이코패스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유튜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튜버 추천하는데 뭐 유튜버를
유튜버에도 뭐 사고 칠 것 같아 이 수준이면은. 뭐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아니 뭐 저기 자기가 변한 의료 지식을 가지고 뭐 공익적으로 활동 판결할 때까지 공익 활동만 하겠다 그딴 소리를 하는데 사람 잡아요 이 사람아. 그리고 불법이고요. 의사 면허증이 박탈이 되면 의료 행위를 못 하잖아요. 뭐 그렇죠. 예. 불법이 됩니다. 뭐 아무튼 그러면서 뭐 이것도 좀 뭐 이 말도 좀 되게 철음소리다 싶었는데 부족하지 않은 제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야.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남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가 표창장도 위조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거야. 뭐 미안함 같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죄책감을 가져야지. 죄책감을 가져야지. 좀 미안함을 가지는 게 우리한테 아니라. 안 미안해도 돼. 네. 네 또래한테. 아니지. 죄책감을 가지면 미안하겠지. 뭐 저는 그 고대생들한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고대생들한테는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 그때 들고 나왔던 고대생들이 옳았으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뭐 이런 뭐 조국 판결 이후에 이제 조민의 이런 그 방송 출연 있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한 며칠 동안 계속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이들 속상해하시기도 하고 많이 분노하시기도 했는데 2월 8일 날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SNS에 이제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이걸 참 이 평산마을 소식도 아닌데 이런 책 소개를 이런 식으로 인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조국의 법 고전 산책을 이제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문장이 보면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라고 이제 오늘 띄우시면서 추천을 하셨는데 뭐 이제 이거에 관해서는 뭐 다들 이제 그 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제 막 고민하시는 게 많이 보였어요 보면은. 대통령이 말씀인데 무턱대고 이제 화를 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로 많이 서운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이제 그런 반응도 있으셨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비겁하게 쌩까려고 했습니다. 방송에 안 넣으려고 그랬어. 사실 이거 안 넣어도 그만해. 저도 이제 조금 고민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이 글 올라오고 나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화내시는 분, 서운해하시는 분, 뭐 그다음에 어떻게든 수긍에 모시려는 분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또 이미 그 어저께 이재명 출석하고 하면서 그 째맨 구석 이런 소리에 묻혀버려가지고 약간 이제 좀 지나가 버렸는데 괜히 다시 더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만 그래도 뭐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보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저는 이제 그 뭐 이걸 이제 뭐 받아들이는 방식이 각자가 다른데 저는 그 뭐 조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문파라는 게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지 뭐 사실은 2017년 대선 때부터 이미 이제 문파라고 그러기 그때 이제 문파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뭐 오소리라 그러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 일군의 대통령님 그 지지자 그룹이 생겨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보면은 그 참여정부 때 이제 노사모의 실패를 복귀를 하면서 그 이제 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공감대가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당시에 정치 신세계가 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비판적 지지는 지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공통된 의식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지지란 뭔가 이걸 이제 화두 삼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활동을 하셨죠. 많이들 어떤 자기가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그런 이제 스탠스를 세우셨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 지지라는 게 뭐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약간은 억지스럽게 저는 걷어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바꿔 말하자면은 대통령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지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좀 아닌데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조국이지 사실. 네네. 그 조국 사태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실 청와대 들어가는 것도 좀
저 양반 저럴 만한 사람인가, 옆에 두고 쓸 만한 사람인가, 뭐 그런 반감이 들었지만은 괜히 이제 그런 반감이 드니까 괜히 조국 잘생겼다 그런 소리 저는 한 번 더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문재인 정부가 그 집권 뭐 코로나까지 포함해도 집권 전반을 보면 안정적으로 집권을 쭉 이어왔잖아요. 그랬던 덕분에 이제 그런 어떤 문파들의 그 비판적 지지를 걷어낸 그런 지지라는 그 스탠스도 이제 같이 시너지를 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대체적으로 정부를 방어를 하는데 억지스럽게 방어할 일이 잘 없었고, 네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국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도 뭐 흠집이 없는 완벽한 정부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끼워 맞춰 왔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판점들이 있어도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은 애써 이제 그걸 어떻게든 스스로 합리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지지를 해왔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대통령 퇴임하셨잖아요. 대통령님은 더 이상 대통령님이 아니죠. 우리한테만 대통령님이지.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죠, 더 이상. 네네. 그리고 정치인도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맹목적인 지지,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 스탠스를 걷어낸 그런 지지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하자면은 과거에 그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했던 태도는 그건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 지지를 걷어낸 스탠스라는 거는 그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에도 어떤 그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는 유대 관계가 필요하지만은 어떤 그 사안에 대한 지지 스탠스는 진짜로 뭐 나라 팔아먹을 일 아닌다 하면은 좀 맹목적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욕먹을 일 있으면 같이 먹겠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비판적 지지를 걷어낸 그 지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 어떤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관계로서는 적합하지 못하죠, 사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런 지지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시니까, 대통령이 아니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대통령님이 저 추천서를 쓰셨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까 그걸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그러네요. 당연히 하셨을 것 같죠. 그리고 또 마팔 엄청 해놓으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SNS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타임라인에 뜨는 것들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답글도 안 다시겠지만은 보시긴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책을 추천했을 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추천사 그 첫 문장을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이라고 운을 띄우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서운해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려워하실 거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를 하셨겠지만 하셨음에도 이런 글을 올리셨다는 거는 그 자체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뭐냐? 더 이상 저와 동기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그 지지할 때처럼 그렇게 이제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해온 걸로 충분하다. 이거 이제 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제 그 비씨님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끼리 회의를 하면서 예. 그 이제 뭐 집에서 이제 뭐 장성한 자녀가 있는데 이거 뭐 네가 뭐 내 돌본다고 집에 있을 것도 없고 집에 있으면서 밥 축낼 필요도 없고 너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나이가 됐으니까 나가서 살아. 그리고 집 나가라고. 네, 독립해라. 등 떠미는 이제 부모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참 하여튼 뭐 조국에 대해서는 근데 대통령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같이 일하셨던 사이고. 그렇죠. 우리랑은 다르지 또 대통령님은. 그렇죠. 대통령님은 친구였을 거예요. 그게 뭐
그 집권 이후에만 같이 일해온 게 아니라 2012년 대선 이후로 계속 그 조국이랑 책도 한 권 내셨잖아요. 네네. 검찰개혁 관련해서 책도 한 권 내시고 뭐 그렇게 계속 뭐 얼마간 북콘서트 같이 다니고 그러기도 했고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였을 텐데 그 뭐 지금 조국이 받는 어떤 그 뭐 검찰 수사하는 가족들에게는 고초가 네. 그게 비록 이제 뭐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라고는 해도 그래도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제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안함을 느끼시는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저도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네. 우리 그리고 호구매님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님 나름의 입장이 있겠다. 네. 이렇게 싶기도 하고 좀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건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 게 맞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 욕한다고 대통령님이랑 조국을 분리시키는 건 대통령님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조국이 뭐 본인의 처지가 어쨌든 책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은 조국을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내가 욕 먹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뭐 조국은 참 눈치 더럽게도 없이 네. 대통령님 이 SNS에 올리신 거를 캡처해가지고 네. 진짜 지책 홍보에 아니면 홍보에 쓰는 건 애초에 그러라고 올리신 글이기도 할 테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참 이 사람 참 그렇구나 싶었던 게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네. 정말로 원망하는구나. 그런 아니 생각 근데 들었어요. 진짜 너무 빠르게 만들더라고 그 광고. 그러니까. 광고 짤이라고 해야 돼? 광고 짤을 너무 빨리 만들더라고. 아니 뭐 그거야 책 홍보 다른 출판사들도 그 요즘은 빠릿빠릿하게 만들긴 하더라 뭐. 금방 만들 수는 있기는 한데 참 뭐 웃기더라고요 좀 진짜 사람 한번 이제 마음 떠나니까 네. 영 정이 안 가 뭐 하나에도. 고맙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오던가 참. 그래서 참 이 사람 얼마나 지금 삐져 있나. 근데 당신은 그것도 삐지면 안 되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인데 지금. 그렇지. 계속 죄 아니라고 계기다가 지금 계속 형량만 커지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그것도 뭐야 그 막 이것저것 자기 뭐 무죄 받았다고 뭐 그러니까는 무죄 개수가 그러니까 유죄의 개수가 무죄보다 훨씬 적은 것 마냥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뭐 그러니까. 대충 그 언론에서 짚어준 거 보니까 거의 5대5 정도던데 보니까. 그리고 딴 거보다 민정수석 때 그 감찰무마건. 예, 그거는 좀 많이 빡치더라. 그렇죠. 그거 하나만 터진 거만 해도 사실 뭐 대통령님한테 머리 조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책 추천하신 그 뭐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조국 추천하신 그 추천사에 대해서 이제 뭐 서운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화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혼란스러운 분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것들이 다 틀린 그렇게 느끼는 게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각자 자유롭게 그냥 생각하시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느끼는 감정들이 어쩌면은 내가 그동안 그 비판적 지지를 거둬낸 지지를 하면서 대통령님한테 어떻게든 내가 내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닌가. 네.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야말로 이제 각자가 독립된 개인이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이제 대통령님처럼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누구한테 의존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의존적이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막 그 의존적이 되면 될수록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서운해하는 마음도 커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클수록. 근데 그래버리면은 그러다 보면 또 어긋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비단 대통령님과의 관계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문파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이 안에서도 보면은 조금씩 이제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뭐 한 두 발자씩 급하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렁설렁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또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막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래도 영 안 보는 사이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뭐 결국 뭐 저기 이낙연 대표님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뭐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 근데 바다라고는 강이라는 게 지류 하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 네네. 지류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류 나도 그 지류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바다 가면 다시 만날 거면은 뭐 이렇게 영 그 기분 상해서 싸울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영 안 볼 사이 될 것처럼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 네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하신 거는 아무튼 저는 좀 그래서 단순히 조국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이제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네. 또 2월 7일에 남기신 SNS 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산마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를 강타한 최악의 대지진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국가 튀르키예와 이웃 시리아 국민들께 한없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구합니다. 국제사회는 한마음으로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 정부도 발벗고 나서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지역의 소속한 구조와 복구, 재건을 기원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님 꼭 그 SNS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타임라인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호품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워낙 처참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피해가 워낙 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18,000명 정도 사망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바리바리 구호품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내시는 것들 보고 그래도 참 시민의식이 높으시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뭐 사실 집에 뭐 잉여품이 별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딱히 구호품 보낼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형편도 안 좋은데 내가 무슨 구호품 내가 구호받아야 될 텐데 누구 구호를 하냐 그러고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이런 게 뭐 시민의식이 별 거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래서 다들 그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시다. 네네. 자, 그리고 2월 9일에는 대통령님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는데요. 네. 오르반 헝가리 총리님께서 세르더 헤이 대사님을 통해서 잊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일 선물과 서신을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 생신은 1월 24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시차가 좀 있었네요. 이거 달력 보고 좆됐다 그러고 늦게 보낸 거 아니야 이거? 헝가리 총리 뭐야? 또 퇴임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이거는 보면 대통령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헝가리 총리에게 큰 뭐 감흥을 줬기 때문에 헝가리 총리가 이제 잊지 않고 이제 이렇게 챙겨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네. 사실 뭐 대통령님은 이제 외교할 것도 아닌데 뭐 굳이 챙긴다고 뭐 자기가 외교적으로 이익 벌리는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이렇게 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오는 생일 선물은 대통령님 개인 소유물이 되겠구나 이제. 그렇죠. 임기중이 네네. 아니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뭐 외교 관련된 그런 물품이 아닐 테니까. 네. 이럴 때 좀 좋은 거 보내십시오, 헝가리 총리. 외교할 땐 대충 약간 그럴싸한 거 보내고 이럴 때 좀 돈 되는 거 보내란 말이야. 네, 어쨌든 네. 참 되게 흐뭇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 대본에는 안 적었는데 저기 평산마을 책방에 이제 지금 인근에 어떤 주택을 하나를 매입을 하셨다고 해요. 사저에서 200m 정도 거리라고 그러던가. 네네.
매입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도서관장으로 뭐 어디 도서관장이든가 아무튼 근처에 있는 그 전직 도서관장 한 분을 영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 실질적인 이제 운영자가 되시고, 뭐 대통령님도 일은 하신다고 하는데 가끔 이제 그럼 뭐지? 관리자는 있으니까 관리자 위에 뭐가 있지? 큐레이터 같은 거를 하시려고 하나? 큐레이터를 하시려나? 뭐 이렇게 책 소개하시고 뭐. 근데 대통령 큐레이션을 하시면은 그게 들어오겠어? 그냥 이렇게 넉넉고 있다가 그냥 다 전화할 것 같은데. 정신줄 바짝 안 잡으면은 큐레이션이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려야죠. 네. 아니면 뭐 독서 토론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토론하자고는 하실 거고. 토론하면 존나 빡셀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이 아니겠죠. 네. 책 정말 공부 빡세게 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제 뭐 책방도 열고 한다는데 이 한편으로는 그 유튜브 새끼들 또 지랄을 펴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거기 또 사저랑 달라가지고 그 적번 제한 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직도 하여튼 그 난리를 피고 있는 애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에 가끔씩 이제 그 신고 링크 올라오는데 아직 좀 한 번씩 링크 보이면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한 번씩 이제 그래도 예전만큼의 관심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얘를 또 날 풀리니까 해충처럼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다시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번 주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